안녕하세요. 유익산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주식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주식하시고 괜찮으세요? 요즘에 말이 많은데. 저는 ETF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남들 오를 때 이제 포모라고 포모, 하죠. 그렇죠, 포모. 포모는 사실 엄청나게 느꼈어요. 저도 네네네네. 삼전 하이닉스가 뭐 얼마 간다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이제 조모라고 하더라고요. 조모에 하지 않아서 행복을 뭐 느끼는 그렇죠. 그래서 나름 포모도 느꼈지만 조모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 거는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있다. 당연히 내리지 않았으면은 요즘 같은 장에서는 벌었다고 봐야겠죠. 그냥 통장에 넣어놓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주식이 워낙 시끌시끌하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코인 변동성 크다고 막 욕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업다운이 심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현물 투자가 아니라 이제 뭐 레버리지나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청산 당하시고 크게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고 느껴지는 게 저희 사무실로도 이제 상담이 이제 또 이제 들어오기 또 이제 시작하시니까 아무래도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주식 관련해서 개인회생 사례를 변호사님이랑 저랑 한 개씩 뽑아와서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한 사례 준비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추가적인 쟁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한 요 사례는 학자금으로 원래부터 이제 채무가 있으셨던 편이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부친의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그 부분은 이제 또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채무가 어느 정도 좀 쌓인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결국엔 사실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누구나 이제 빨리 돈을 벌어서 이 가게를 일으켜야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시게 되고 그 와중에서 이제 돌려막기로 결국에는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됐는데 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채무자분의 나이는 34세셨고 거주하시는 데는 이제 오산시에서 가족과 다 같이 거주를 하시는데 근무지는 서울에 출퇴근을 하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이제 진행을 했겠죠. 그리고 급여소득자인데 대기업을 다니시고 계셔가지고 이제 소득이 좀 높으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은 530만 원 정도셨고 이게 소득이 높다 보니까 채무액도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총 채무액이 1억 9천으로 한 2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고 채권자 수 10명. 그다음에 최근 채무액은 한 7천만 원 정도로 35% 정도 총 채무 중에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경위를 살펴보면은 이제 뭐 학자금 대출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3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아버님의 사업 악화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모아두었던 돈도 모두 다 이제 들인 상황이어서 빚만 더 많이 남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큰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조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식 투자에 몰두하셨는데 사실은 주식 투자의 기본 특성 자체가 결국에는 여윳돈으로 하라. 그죠? 내가 이거를 빨리 목표를 갖고 얼마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조급함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필패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격언들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이분도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다 보니 조금 더 고위험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손실이 반복되니 이제 부채가 증가되어서 돌려막기를 하시게 되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5년도 작년 여름경에 이제 사건을 진행했는데 월 평균 수입이 54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생계비는 지금 143만 원이 작년 기준으로 1인 생계비였는데 이분은 한 60만 원 정도 이제 추가 생계비로 요청을 해서 200만 원 정도 평균 생계비 잡으니 한 달 변제금은 336만 원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제율은 62.58% 이렇게 이제 접수를 했고 요 사례 보정 공고가 주식 투자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고민과 걱정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 좋게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정이 굉장히 엄격하고 빡빡하고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고민들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재판부나 회생위원회 개인 판단, 뭐 개인 편차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모든 재판부가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법원의 실무 준칙도 원칙적으로는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소명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뭐 페널티성 보정이나 이런 부분 없이 원활하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굳이 제가 이제 단순한 사례를 가져와 본 거고, 요 사례 같은 경우는 보정 공고가 그냥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에 대한 22년에서 4년도까지 건물주택, 토지, 자동차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네. 요거 이제 저희가 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추가로 뭐 더 확인을 하고 싶으셨는지 네. 요 부분만 제출하라고 하셨고, 나머지 보정은 아예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만 내면 사실은 사건이 그냥 끝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정 공고 전체를 다 가져온 건데, 여기 밑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은 그냥 주의사항을 열거적으로 그냥 해놓은 거거든요. 보안 서면을 작성할 때는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십시오. 그다음에 뭐 채권자 목록은 이렇게 기재하십시오. 뭐 보증인이 있으면 뭐 이렇게 기재하십시오. 월 변제액은 뭐 3회 이상 뭐 연체되면 폐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뭐 대리인이 채무자분에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정이 그냥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주식 투자 손실금이 굉장히 큰 한 1억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도 보정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단순화된 케이스를 가져왔고, 그리고 또 신청서 제출할 당시에 주식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거 자체는 제출이 그렇죠. 뭐 되었으니까 네. 또 예, 네.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겠죠. 사실상 이제 보정이 없이 개시 결정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떤 요인이었겠느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분석을. 한번 분석하려고 제가 적어왔는데, 이분이 어쨌든 소득이 거의 한 500만 원 뭐 이렇게 넘으셨으니까 네. 상당히 고소득이었는데, 이제 중위소득의 150% 이상, 25년 기준으로 약 350만 원이 넘으면 중위소득의 150%가 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타 생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0만 원을, 원래는 143만 원이 기본 생계비고 이제 부모님하고 동거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뭐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여지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서울외생법원에서 생계비검토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이제 고소득자들에 대한 기타 생계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비 명목으로 저희가 60만 원도 포함해서 진행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별다른 보정 없이. 네, 수정 보정 없이 인정을 해준 거고, 네. 그다음에 주식 손실금도 1억 원이나 됐는데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 기인했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어쨌거나 뭐 접수 시에 저희가 주식 손실금 내용들 사전에 이제 정리해서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식으로 다 이제 소진이 됐고, 기타 뭐 돌려막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료상으로 다 파악이 되니 회생위원으로서도 이제 재산 내역 이외에는 별도로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내역이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증권사별 계좌 내역을 이제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증권사 모든 계좌들을 다 파악을 해서 여기에 이제 계좌 거래 내역들을 뽑아가지고 주식 투자 내역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손실이 발생을 했다. 이 부분을 이제 신청 당시에 접수를 해서 들어갔더니 보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화돼서 빠르게 개시 결정이 났다. 예, 그 원인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개시 결정 시 변제 계획안도 접수 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생계비 143만 원에 60만 원 추가 생계비까지 다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월 변제금은 330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 갚으시는 건데, 이제 총 채무 대비해서는 이제 62% 변제하시는 거고, 한 8천만 원 정도는 이제 감면을 받으신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진행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보면 6월 17일 날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일주일 정도 후에 금지 명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정 공고까지는 조금 오래 걸렸어요. 보정 공고 한 2달 걸렸고, 저희가 이제 보정서는 사실은 세목별 과세증명서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바로 제출했더니 2달에서 3달 정도 후에 바로 이제 보정 공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예, 바로 개시 결정이 나왔다. 빠르게 간단하게 사건이 종결됐다. 예, 요 사례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사실 주식 손실이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님 저 주식 손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변제율 높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사실은 또 뭐 저희도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하죠. 그런 보정이 잘못됐습니다. 맞아요. 뭐 이런 영상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뭔가 좀 다 부정적으로 보는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좀 있으신데, 실제 사례 진행해 보면은 소개해주신 사례처럼 지침대로 그냥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당연히 맞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뭐 기준이 있으니까.
사례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사례는 뭐 사실상 뭐 보정이 없다라고 봐도 그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무보정으로 개시까지 빠르게 난 사례를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제 사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주식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주식 투자 손실이고 당연히 여기 있는데 이제 좀 변제율을 증액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보통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좀 문제 제기를 회생위원들이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네. 한번 내용 설명 들어 보면은요. 부산회생법원 사건이고 만 43세 접수 당시에요. 급여소득자셨어요. 월소득이 크지는 않죠. 157만 원인데 이분이 그 장애가 네.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소득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장애 연계 기간에 취업을 하신 상황이셨어요. 그리고 총 채무는 6,200만 원 정도 되셨는데 거의 대부분 주식 손실이 발생한 채무이고요. 채권자는 5명이고 최근 채무액은 이제 770만 원 정도로 최근 채무 비중은 12.4%였습니다. 네. 개인회생 진행 경위를 보면은요, 이분이 이제 29세 전역하시고 나서 직업학교 수료하고 콜센터에 처음 취업을 하셔요. 근데 직장 생활 중에 이제 만성 신부전 4기 진단을 받으시는 거죠. 장애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근로가 이제 불가로 이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이 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무렵에 대출을 처음 받으셔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죠. 우리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분 이제 모친께서 3천만 원을 대신 그냥 갚아주십니다. 네. 대입 변제를 해주시고 사실 여기서 그만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갚아주면 계속 몇 번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죠.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다시 이제 그래서 재도전의 기회다. 더 이상은 뭐 가족들한테 말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 하겠다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아니면 대신 갚아준 그 가족분들이 그렇죠. 더 이상 못 갚아주니까 갚겠어요. 회생이든 파산이든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 가족분들하고 이제 같이 오시는 분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좀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3차까지 가죠. 이제 1차입니다. 아직 2차 대출 다시 또 받으셔서 투자하시는데 웬걸 이번에는 이제 또 코로나 폭력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시고요. 모친이 3천만 원 대입 변제 해주십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질병이 악화되셔요. 장애가 이제 좀 이제 악화되시면서 투석 치료가 필요하셔서 근로를 중단하셔요. 퇴직을 하시고 그래서 이때부터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주식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주식 공부를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그냥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했던 건데 이번엔 주식 공부를 해서 체계적으로 소액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전업으로 공부를 해서 하니까 이게 벌리네. 이게 사실 제일 위험한 상황인데 대출을 받습니다. 4천만 원 고금리로 계속 이제 그 주식 투자의 규모가 확대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대출 받으셨으니까 이자 내셔야 돼요. 생활비 부담하셔야 돼요. 병원비도 나가시는 분 아니에요. 지출이 이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모친께서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또 지원을 해주셔요. 그럼 모친께서 벌써 7천만 원을 지금 그 아드님께 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쭉 가다가 모친께서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제 한계를 고백하고 근로를 시작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친께서. 그러니까 모친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문제 의식을 깨닫고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계속 모친께 의존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진술서가 이제 보면은 시드가 더 많아지면 똑같이 먹으면 더 많이 벌려나 하는 착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4천만 원, 이게 3차 투자 당시죠. 4천만 원 고금리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익이 나니까 이 시드가 작다. 이거 4천만 원으로 넣었으면 많이 벌었는데 고금리를 빌렸어도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이니 수익이 한 번만 잘 먹으면 1년에 충분히 만회는 하고 남겠네라는 저만의 착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이거 잘 타면은 충분히 벌 수 있고 해결이 가능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그런 생각 좀 그럼요. 드시죠? 이게 그리고 사실 벌릴 때는 큰 돈이 막 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템포를 유지해서 1년이 가면은 이거 일할 필요가 없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착각이죠. 착각인데 더군다나 채무에 쫓기는 상황에서는 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유일한 희망이고 이거를 잘 이제 매니징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나와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득만 생각한 나머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던 거죠. 어머니께서 나도 일자리 구해봐야겠다라고 하시길래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집에서 쉬세요 했더니 엄마가 웃으시면서 네 돈 다 줬다라고 하시곤 엄마도 생활비 벌어야지 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전 정신이 번쩍했습니다. 네. 아, 내가 미쳤었구나. 주식을 놓칠 못해서 오만 핑계를 대며 엄마를 힘들게 했구나. 내가 내 발전 핑계로 늙으신 어머니를 방패로만 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생을 하시게 되었다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월 평균 수입은 157만 원, 그 다음에 작년에 진행했기 때문에 생계비는 143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가역 소득은 14만 1천 원 정도 되시고요. 3년 진행하셔서 500만 원 변제하시는 거예요. 변제율이 한 자릿수. 여기서 사실 굉장히 나오기 힘든 변제율이죠. 변제율이 네. 8%입니다. 네. 8%. 대채무의 대부분은 주식에 사용을 하셨는데 변제율은 8%가 나옵니다. 네. 부산이고, 부산이고, 이거는 사실은 네. 뒤를 보지 않더라도 어떤 보정이 나올까는 이미 네. 예상은 됩니다. 일단 1차 보정 공고는 그냥 부산회생법원에서 그냥 이제 나오는 네. 그냥 형식적 보정 사항이에요. 여기 이제 뭐 여러 차례 부산회생법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변제금 납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류가 있죠. 네. 형식적 서류 자료 제출 목록 및 추가 질문 사항 요게 있어서 요거대로 이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이제 보정이 나왔고요.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표에 따라서 뭐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뭐 혼인관계증명서, 등초본 서류 그냥 기본적으로 제출할 서류랑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무상거주 중인 경우엔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그 다음에 1년간 통장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출을 하도록 그냥 일단은 냅니다. 이게 이제 부산의 그 필수 제출 목록 그렇죠. 필수 제출 일부를 목록이죠. 지금 보여주신 네, 거죠. 그 중에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하신 네. 거고 사실 부산회생법원 편 있어요. 저희 영상 촬영해둔 거 네. 그거 보시면 잘 나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차 보정 공고 내용 중에서 그냥 형식적인 어떤 보정 내용에서 그 아까 이제 필수 자료 제출 목록이고 도표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최근 채무 관련해서 도표로 정리를 해서 내라 이런 내용도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금원 이체하거나 재산 증여한 경우에 소명 필요하니까 거래 내역 표시해서 표로 제출하세요. 이런 보정도 같이 나온다는 거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거래 내역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박이랑 주식, 가상화폐 투자한 경우도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런 부분들 그냥 다 이행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 그 채권자 집회 기일 이전까지 신용교육 이수증을 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차 보정입니다. 이제 이런 걸 일단 낸 거고 자 이제 본격적인 건 이제 2차 보정입니다. 그렇죠. 2차 네. 보정. 자 2차 보정 볼게요. 최근 1년 주식에 투자한 총 금액, 투자 손실액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개시 신청 직전에 주식 매도하셨다면은 매도 대금 사용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이 이제 이번에 핵심인 것 핵심이죠. 같아요. 예. 네. 굵은 줄로 이렇게 해놨어요. 볼드 처리해서 밑줄 그어놓은 건 회생위원이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게 네. 아니라 채무자는 만성선장병 5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그렇죠. 그것도 내가 생각했지만 네, 그것도 내가 고려를 그래도 해봤어. 너무 과하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네. 자신의 수익과 경제 상황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나 과도하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투자 아니다 이거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성실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생계비 지출을 더 줄이는 등 가용소득을 증액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율을 더 높이는 등 성실한 변제기간을 제출해라. 네. 그리고 이제 퇴직금 확인서에 퇴직금 110만 원 정도 확인되는데 이것도 청산가치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갈등이 시작이 되죠. 어떻게 할 것이냐. 1번은 어차피 뭐 해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입출금 내역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입금 들어온 거, 그다음에 출금된 거, 출금된 거는 어떻게 썼는지를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면 되는 내용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었고, 구체적인 거래 내역도 정리는 한 건 정리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도 네.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대리인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전에 돈 증액하라 그랬잖아요. 네. 얼마를 올려야 될까가 굉장히 이제 좀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성실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거. 그러니까 생계비를 좀 일부 희생하고 좀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 한 5만 원 깎음 성실한 건가? 10만 원 깎음 성실한 건가? 아, 이거 어느 정도가 성실한 거지? 일단 포인트 1번. 아니면은 그냥 원래대로 해달라고 땡깡을 한번 부려볼까? 이게 내 가용소득이고 하는 건데 그냥 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갈등이 있는 거죠. 보정 권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네. 회생위원분도 앞에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애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하더라도. 하셨고, 이거 감안해서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줄까 했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약간, 이게 참아 내가 이거 못 네. 받아들이겠는 거지. 네, 너무 약간 적잖아, 이거. 네, 그런 취지로 네. 말씀하신 거고, 네.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변제율 몇 어디를 프로 맞추라고 맞추세요. 하죠, 그죠? 아니면 네. 월 가용소득을 얼마로 얼마로 올리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사실 기준을 정해주는데, 네. 여기는 얼마라도 조금 늘려봐. 약간 이런 취지니까 이제 여기서 딱 이제 그 그렇죠. 뉘앙스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엄마가 어릴 때 혼날 때 너 몇 대 맞을래?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네. 하면은 이게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대는 좀 적은 것 같고, 5대 좀 많은 것 같고, 뭐 3대 그래도 2대 맞으면 좋을 것 같은가? 2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약간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한 거고, 어쨌든 그래도 변제율을 두 자릿수는 자리로 맞추자. 10%로 10%는 맞추자, 변제율. 그래도 그 전에 8%였죠? 조금만 올린 거죠. 저희가 그래도 생계비 조금 깎아서 10%는 맞췄습니다.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변제율 10%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143만 원에서 생계비를 깎았죠. 가용소득을 증액을 했죠. 36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고, 다행히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네, 그냥 회생위원께서 봐준 거죠. 네. 중증장애 진단 또 있으신 분이셨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셔가지고 그냥 10% 맞춘 거를 그래 성실한 성의 표시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 주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쭉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25년 2월 달에 신청서 접수하셨고, 보정 공고가 1차 부산회생법원 1차 형식적 보정 나온 게 2월 17일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8월 21일에 아까 보셨던 문제의 2차 보정안이 이제 보정 권고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정서를 8월 29일에 제출하고 얼마 안 지나서 개시 결정 나왔어요. 9월 10일에. 그리고 이제 집회 다녀오시고 12월에 중국 쪽으로 올해 2월에 인가까지 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 주식 관련해서 변제율이 좀 낮고 여러 사정을 고려를 했을 때 회생위원이 좀 이런 좀 뉘앙스로 그래도 좀 올려라, 성의 표시는 좀 해라, 이런 취지의 보정이 나오기도 한다.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왔고요. 네, 오늘 주식 관련해서 사례를 놓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이 명확하게 이제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 자체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어라라는 보정은 최근에는 거의, 그렇죠. 거의 안 안 나오는 것 하죠. 같아요. 네. 이거 없다시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행위의 내용을 봤을 때 변제율을 조금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보정은 그래도 좀 간혹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유익성 변호사님께서 소개해준 사례처럼 그냥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